네, 그러면은 3월 28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조신사 TV의 우리 조신사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다미 TV의 김양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박은경 TV의 박은경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묘한 TV의 이묘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좀 다뤄야 될 게 많은데요. 그 지난주에 원래 얘기가 됐었던 그 뭐죠? 주민자치. 주민자치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네. 왜냐면 다음 주에 근데 한 가지는 이따가 한번 제가 좀 주민자치의 무엇은 다는 아니고 네. 짤막하게 예, 넣어서 예. 다음 주에 대표님이랑 예고편으로. 예고편 얘기를 예, 맞습니다. 같이 예. 언제 끝날 때 말씀하신다고요? 예, 끝날 무렵. 끝날 무렵에. 예고편. 알겠습니다. 왜 PD 수첩 같은데 끝날 때 다음 예고편으로. 예. 예. 저희 그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주신 홍 사모님, 예. 사모님, 홍미정 사모님. 홍미정 사모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 나오셨네요. 네. 준전문가. 예. 세미 프로페셔널이죠. 짤막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나나요? 아니. 소리가 소리 나요. 나긴 나는데 네, 반갑습니다. 약한 것 같아요. 그 볼륨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됐습니다. 방청교회에서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참여했었다가 여기 앉으니까 또 느낌은 새롭긴 한데요. 먼저 제 인사를 짤막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이제 전업주부 3년 차로 막 접어든 새내기 주부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결혼한 새신부는 아니고요. 왜 이렇게 웃어요? 결혼은 25년 차 됐고요. 목사님 그렇게 전업주부로 등극한 지가 이제 딱 3년 차로 이제 막 들어섰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4년간 하다가 이제 주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교직에 있었었어요. 교직에. 네, 수도권에 시작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그냥 행정직 공무원 하다가요. 네, 반갑습니다. 교직에 계신다고? 교사 임용고시 가서 교사도 하다가 네. 좀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을 먹으면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잠깐 이거 쓰고 오시죠. 예. 우리 또 패널분이 한 분 이제 또 오시는데 예, 준비를 좀 하시느냐고. 예. 안경 벗으시면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네. 그냥 그렇게 쓰시고 오셔도 다 알 것 같은데. 쓰세요. 안경을 벗고 뭘 하실 것 같아요? 예. 안경은 바깥에 쓰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래도 또 패널님 또 인사 소개를 또 해주셔야지. 예, 또 예. 정식으로 또 이제. 네, 지난번에 참여해주셨던 우리 리안이 아버지, 리안이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이 아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게 말씀. 예, 안녕하세요, 리현이 아버지입니다. 네, 두 아이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IT 업계에서 네, 예, 40대라고 그러셨나요? 예, 40대. 예. 40대 무서워요. 40대가 네. 왜 문재인 지지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죠? 예, 네. 완전히 콘크리트예요. 예, 맞습니다. 네. 야, 아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40대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본인이 그렇지. 욱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죠. 그렇지. 근데 저는 좀 알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40대니까 아는데 제 친구들이 다 그래요. 다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대의 흐름 같습니다. 김대중 예, 씨가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저희 세대가 보면은 지금까지 서태지에 열광했었고요. 네. 이 서태지라는 사람,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거짓으로 이 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노래가
다 표절이죠. 표절이에요. 예. 100% 표절이에요. 100% 표절. 그 당시에는 네. 그 곤란의 기술이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예. 다 알죠.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이 약간 어떤 문화가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이렇게 변하는 그 시기에 뭐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세대가 특히 그러지 않은가.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맞아요. 시기였고요. 그 어떤 그 과벽 그 전환기 예, 약간 전환기. 그런 시기에 그리고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이 이렇게 또 바뀌는 시점이 또 있었잖아요. 예. 예, 계속 우파였다가 또 김대중 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맞아요. 노무현 쪽으로 또 이어졌다가 또 박근혜 또 넘어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또 맞아요. 사상적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자기 정립이 안 된 예. 시기였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기반층이 아예 잡히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있다가 그 이제 자기의 이제 억눌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좀 이런 것들을 표출시켜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휴가가 좀 많이 넘어간 세대죠, 사실. 네. 아니 그 교직에 있으시다 보니까 40대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이거든요. 40대 마지막 오늘 밥차 이제 올해 탔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40대가 뭐 문과들이 많다라는 얘기들도 콘크리트 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 세대가 방송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만화가 볼 때 별로 없었어요. 김일성이 막 돼지를 둔갑하고 그런 만화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되게 무서운 나라야.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억압당하고 탄압당하는 나라야.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는 나라야. 이런 것들을 고난의 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렸을 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올까봐 저보다 2살 많거든요. 50대예요. 땅굴을 팠어요. 집에 뒷뜰에 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땅굴을 파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오면은 땅굴 속으로 숨는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 뭐하는 짓이냐고 왜 멀쩡한 땅을 파냐고. 그렇게까지 교육을 받았던 방공 교육을 받았던 세대인데 완전 지금 사실은 좀 치우쳤거든요. 앞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시대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급변이 있고 이게 정치,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나 잘못된 교육을 받은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정교조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아이들, 우리 자녀 아이들이 사실 정교조 그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교과서가 그런 것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저희 이게 40대, 이제 50대 이런 세대들은 콘크리트층이라고 하기에는 섣불리 그렇게 말할 사실은 세대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저도 그 부분은 참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 혼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지금 그 40대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대중 키즈의 노무현파 노빠들 거기에 의한 부모들은 그 당시에 학교라든지 자식들한테 모든 걸 올인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빈곤 시대가 아니라 이 40대들은 풍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강남 좌파가 왜 생겨났느냐 바로 이런 풍요 속에 나오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장 풍요롭게 살았는데 IMF를 겪으면서 또 가장 또 이렇게 어떤 그 사회에 어떤 이렇게 어떤 성공하지 못한 그러면서 그런 것도 약간 그러면서 김대중 열등 의식도 많을 것 같고 노무현 때는 그 북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그 기획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 동포 뭐 이런 거를 계속 투입을 시켰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지금 40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지금 현재 대기업이 됐든 다른 종사를 했든 간에 변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 때 그 선생님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보면은 그 어떤 반항 의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그 저희 때 선생님들이 김대중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한테도 그게 그
전달이 되겠죠 그런 게. 패널로 나오신 분이 정교제 얘기는 전혀 안 받았다고 얘기했죠. 방문교육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좌파 선생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때 막 문익환 목사는 어디 있냐면 전라도에서 희망학교를 세워 그때 당시거든요. 이런 걸 모든 걸 지금 대진년 애들은 거의 그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싹 잡아서 봤을 때는 그때 사회의 지지 있던 그 흐름이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나.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권에 대한 불신을 많이 어떤 큰 이변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을 통해서 지금 기성세대들의 인식들을 전환시키는데 많이 언론화 시켰던 부분도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그게 굳어져 오는데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 들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성수대교도 무너졌죠. 네. 예, 그러면서 아마 그 정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사회적인 반감 같은 게 그게 좀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나라에 재앙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때 이제 이 정권이 잘못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을 수도 그리고 있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모든 게 풍요롭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념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 잘하고 있는데 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극우고 틀딱들이라고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 40대가 제가 보면은 제일 반항적이에요. 이 생각하는 방식이. 근데 지금 40대가 대한민국 허리가 됐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군수적이에요. 예, 지금 허리가 돼서 이 가장- 대한민국이 이제 진짜 이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빨리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지금 빨리 네. 들어와야 된다는 저희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이 쇼를 예. 또 한 번 했죠. 네? 문재인이 쇼를 또 한 번 예, 했죠. 문재인이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놓고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봤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다 몰라요. 다 궁금해요. 아니 원래는 생방송을 하겠다고 맞는데 약속을 몰라요. 했잖아요. 네. 원래 이거- 생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거 맞는 거를 생중계로 해서 전 국민한테 보여주겠다고 제가 약속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핑계 대면서 생방송 안 하고, 장소가 비좁다는 핑계로 그렇죠. 기자들이랑 뭐 하는 거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계 방송으로 그럼 해줘가지고 넓은 데서 할 한 것이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과문에서 온 제가 가만히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제가 가만히 양심적으로 가만히 제가 주력이 양념 양심적 가지고 가문에서 해줘야지. 제가 양심적으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호사가 뭐 리캐핑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바늘 있는 곳에. 근데 그 리캐핑을 어디서 했느냐? 제가 딱 보니까 파티션 뒤에서 한 건 아니고요. 리캐핑을 요 주사기 빼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 이제 리캡하는 거를 새끼 손가락에 쥐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끼 손가락에 끼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파티션 뒤에 가서 파티션을 왜 설치를 해놔? 아니 일반 사람들 맞을 때 파티션 뒤에서 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파티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해야지. 대통령 무슨 특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CCTV 이거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CCTV. 그리고 그 영양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도 그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영양제. 여행된 거. 신부함이 나왔네요. 신부함이 나왔어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영양제라고. 영양제. 아 죄송합니다. 그게 수액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더 웃기는 게 매뉴얼에 있다고 얘기해 나왔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네들이 매뉴얼에 있다고 또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아닌 이게 거를 이제 의사협회에서 얘기가 매뉴얼이 예, 그런 없다. 건 매뉴얼이 없다고 이제 또 사실대로 실토를 했죠.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일단 저희 요즘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LH 나오면서 예. 그 직장인들 그 익명 게시판이라는 앱 들어보셨죠? 네. 인정 게시판. 네, 익명 게시판 예.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아,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글을 올리고 리뷰를 하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쪽 의료업계 종사하는 분들 안에서도 되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요.
의견이 분분해요. 원래 해야 되는 거다. 네. 아니다. 이런 거 맞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또 정세균이도 맞았거든요. 네. 정세균이도 또 맞았는데 문재인하고 났던 똑같은 방식으로 맞은 맞아요. 거예요. 네. 예. 지금 근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품고 납득을 못하면은 나서가지고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명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오픈도 안 해. 근데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증폭만 계속 쌓이는데 떳떳하면 이걸 못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묵인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간에 문재인의 백신 접종 이벤트는 완전히 실패했다. 네, 완전히 실패한 완전 거는 실패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완전히 실패를 했고 현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 추락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그동안 탁현민을 굉장히 신뢰했는데 문재인이 탁현민을 얼마나 신뢰를 하냐면 그 자리에 백신 주사 오는데 경호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탁현민이 제일 앞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탁현민이 네. 8.15 광복절 그것도 기획했던 거 있죠. 그거 예. 탁현민이 한 거예요. 맞아요. 걔가 모든 것들은 다 뒤에서 한 브레인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8.15 이거 덮어씌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코로나 덮어씌운 예. 것도 걔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걔 머릿속에서 예. 거의 다 나온 거예요. 탁현민이 이번에 근데 문재인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잊었을 겁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이거를 자기가 얼마나 기대에 차서 이거 이벤트를 실행해 보려고 했겠어요. 이제 4월 7일 재보궐선거도 다가오고 있지,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 이걸로 완전히 반전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제 생각은 네. 저희가 중간에 막 끼어들어.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막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깜빡이 없어도 그냥 들어오면 돼요. 누르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르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사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손을 이렇게 노리다가 지금 치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문재인이 얼마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 싫었으면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면 아재잖아요. 네. 그 문재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재 몸개그를 벌였다. 근데 우리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맞는 거와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다림막 파티션도 없앴어야 했고, 원래 그럼요. 거기서 바늘로 주사기 바늘로 원래 그 약병에 있는 시약을 주입을 했으면 바로 그냥 그 상태에서 찔렀어요. 일반 맞아요, 국민한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초로 문재인이 그때 비경꾼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국민이 맞을 때 접종할 때에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서 바로 빼자마자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왜 뒤로 파티션을 가는 불필요한 액션을 취했으며 또 다시 뚜껑이 주사기 바늘에 뚜껑이 덮여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결국은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아재 개그였다. 아재 개그. 국민들 정말. 우롱하고 희롱하고 아재 조롱하는 개그. 아재 개그였다라고 네, 결론을 맞습니다. 내리고 네, 싶습니다. 살창이네, 살창. 살짝. 근데 백신을 꼭 맞추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이 생기면 그걸 꼭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건지. 3달러에서 22달러에 들어오는데 원가가 2,200원. 새우깡 가격이잖아요. 그걸 24,000원에 그 샀어요. 24,000원에 샀는데 그거 10배 남는 장사죠. 10배 남는 장사에다가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거 아마 치고 들어와서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건보에서 건강보험에서 멤버들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예, 건보에서 또 지원해주는 건보 그 지원해도 데다가. 떼먹는 거는 그렇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래저래 국민이 복인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예, 장모님 그 아까 말씀 좀 들어야 돼요. 말씀하셨는데 큰 소리 좀 해주세요. 어저께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반장이 쫓아다니면서 백신 맞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3세거든요. 83세인데 그러니까 통장이 와가지고 계속 예. 맞으라고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요하면 안 되죠. 그 광역죄지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예, 예. 우리 화학주의 목사님하고 블록 목사님, 큰 소리를 좀. 통합 쪽에 원론 목사님하고 성파 쪽인데 예.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그 통장이 그 예방 예. 주사 맞는 거, 백신 맞는 거요? 예. 예. 그 와가지고 했는데 안 맞기로 했다. 예. 뭐 저한테 하면서 내가 잘했지 하면서 그 통장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주민 통제가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참 웃기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본인이 안 맞겠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통장에 와서 가지고 맞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동장들 다 부모님이- 내쫓아야 되겠다. 네. 우리 부모님이 맞기 싫다고 그래도
그 반장 통장들이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은 이게 맞을 수밖에 없으니 참. 근데 왜 거기에 그 그러네요. 금액이지만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왜 7,800만 명분을 7,800개를 샀대요. 800만 개를. 그거 거기에 북한에 줘야 가만히 보면 북한 인구가 2,500만 명. 그럼요. 예. 이것까지 아예 염두에 두고 샀다는 얘기. 예, 그 그래서 이게 날라간 돈이 그래서 1조 원이 더 날라가. 1조 원이 22달러에 우리나라만 해도 2조 원이 넘게 나오걸요. 우리나라 것만 해도. 전체 3조 원인데 전체 3조 원이네요. 1조 원을 안 써도 될 걸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2,200원짜리를 22,000원에 샀고 예. 2,500원짜리를 그다음에 2,500만 명에 대한 거를 안 사도 되는데 왜 미리 샀느냐. 근데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 차 수출해가지고 기껏 벌어들이는 게 1년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 네. 스위스는 시계 조그만 거 하는 게 몇 개 팔아가지고 하는 게 차 파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벌어든 돈을 가지고 지금 안 써도 될 돈을 1조씩이나 그냥 막 써대니 이게 진짜 자기 돈이라는 게 쓰겠어요. 이게 우리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세금 내는 거 우리 그냥 보이콧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 세금 내는 거 보이콧 해가지고 이 정부 돈줄 막아버려야 돼요 이거. 그거 다 압류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니 압류 들어와도요 보이콧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었어요. 대국민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런 전례가 저는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 전체가 세금 안 내는 보이콧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예산 집행을 못하니까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네, 그랬으니까 이 정부 그냥 국민들이 돈이야 그냥 세금 내라 그러면 내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공시시가 올려가지고 또 걷어대 다르고 해가지고 또 걷어대 국민이 진짜 쥐어짜고 있는데 그래서 참.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군데서 예. 문재인 지지율이 나왔는데 한국갤럽이 34%, 리얼미터가 34.1%, 또 데이터 리서치라는 데서 31.4%가 나왔고요. 저희가 안 믿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예. 많이 과장된 아유, 거지만 10분의 예, 1. 이거 곱하기 10한 것 같아요. 10분의 1로 보면 10분의 1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맞습니다. 여하튼 예. 문재인 지지율이 35% 밑으로 처음으로 35%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26%밖에 안 나왔다는 거. 예, 요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죠? 네. 서울 지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요. 저 경남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서울이에요.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하여튼 문재인의 권력이 무너져 가고 있다. 네. 그럼 문재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지지율이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문재인이 임기를 채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내려올 것 같습니까? 임기를 어떻게든 채우기는 할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지지율도 예. 이게 사실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보다 좀 더 높았는데 이미 저랑 좀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몇 달 한 1년 전부터 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이 안 됐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다 그 우파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네, 저 중도도 있고 우파도 있고 뭐 좌파 성향도 있는데 제가 10명 중 물어보면은 문재인 지지하는 그 층은 2명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냥 문재인이 그래도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00% 신봉하는 사람은 안 나오는데 경제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도 문재인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 문재인 친척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는 이거 보수 우파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이거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거다. 뭐 그러면 3-4%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 지지율은 어떨까? 우리가 잘 만나지 않는 저 좌파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30, 40대 이런 층에서는 실제 지지율이 어떨까?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기 우리 정직하게 토요일 날 네, 정직하게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문재인 매주 지지율이? 토요일마다 네 그 군포가 완전히 그쪽 동네거든요. 거기를 보면요, 군포요? 군포가 완전히 좌파 쪽이에요? 네, 완전히 그 이하경이가 네. 강간 미수죄임에도 불구하고 4번을 해 먹고 예, 있는 예. 동네. 그래서 군포에서 어떤데? 거기가요 완전히 깜깜나라예요. 깜깜나라. 예, 예. 오로지 문재인이가 잘했다. 문재인이가 뭐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군포는 아 그렇다. 지금도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저 좌파 쪽 의견은 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거 우리 냉정하게 본다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여전히 한 15%에서 20%는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 생각이 10% 정도 보면 10% 정도. 네. 저들이 어제 길거리 짐으로 네. 길거리에다가 이제 팻말을 붙여놓고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찬반 이렇게 투표로 스티커 붙이는 게 있는데 보면요 10%도 안 나와요. 물론 안 나와요 사실. 그 부분 예, 예, 목사님. 네. 아까 그 40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네. 그 40대 같이 얘기를 하면 저도 한 20%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40대가 왜 그렇게 하나 제가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네. 40대 그 짐 하나를 덜어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복지요, 복지. 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 노인들도 이 복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건 맞잖아요. 그 노인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아이들을 그 인권이라고 해서 어쨌든지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40대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40대가 짊어져야 되는 짐들을 그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것들 하다 보면 이제 뭐 그 길거리 조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40대는 많이 안 돌아다녀요. 네, 직장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40대들이 그 표가 아직도 그 대깨문 그쪽으로 많이 있는 그 부분이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으면 20%까지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사모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거 사실 리얼미터나 네. 이런 그 지지율 나오는 거는 조금 조작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벌써 문재인 네임덕 왔다는 소리는 작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왜냐면 이거를 가시적으로 대놓고 공식적으로 뭐 20%대 제가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가 네임덕이 20%대 그 밑에 최저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네임덕이 오면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들이나 이게 아무래도 다른 노선으로 바로 갈아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권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고 일단 리얼미터 그 대응하는 그 여론조사 방법 자체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매뉴얼대로 대답들이 나오는 거를 이걸 수용을 해갖고 퍼센티지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수용하고 신뢰하기에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50대 이상은 이 저기 여론조사에서 다 빼버려요. 선생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를 일단 다 떠나서 사실 지금 제가 최근에 뭐 며칠 전만 해도 벌써 여러 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종에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권 안 바뀌면 다 망한다. 지금 자기들 지금 문 닫아야 될 판이다. 정권 안 바뀌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당장 최저시급이 또 올랐기 때문에 4번이 오른 거예요. 이 문정권 때. 4번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쓰기에는 4대 보험료 납부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나 건설업 쪽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임기점이 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이제 아마 이제 폭발할 것이다 라는 암시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그냥 뭐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을 잘 못 느껴요. 왜냐면 때마다 뭐 통장에 돈이 찍히니까 못 느끼는데 자기가 뗀 만큼
뭐 비즈니스 하는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자본주의와 이제 사회와 공천화 이 차이를 아마 지금 절실하게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는데 어느 순간 폭발할지 자기들도 일단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던지는 얘기를 며칠 사이에 지금 계속 듣고 있어. 예.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말씀하신 거랑 또 연장선인데 이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40대고 직장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오프라인 이런 만남들보다는 주로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서 좀 시크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편인데 이번에 그 거리두기나 이런 발표들이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들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정말로 욕으로 도배가 돼요. 욕으로 도배가 되고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나오면은 좀 약간 대결 양상이 좀 있었어요. 지지하고 반대 쪽에서 대결 양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쭉 도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 커뮤니티를 봐도 거기 양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양상을 봐도 어떤 최근에 벌어지는 어떤 이 시사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이 막 올라오면은 반대 세력이 요즘은 거의 힘을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확실히 무너지고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걸 보면 정확히 알아요. 한 해에 가게들이 폐업한 수 있죠. 그거를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폐업한 가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뉴스 보면 그냥 가서 보면 다 하잖아요. 다 임대 가게 내놓고 폐업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 때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살구까지 다 막아놨습니다. 미국이 작년 GDP가 마이너스 4%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저는 이것도 좀 신뢰가 안 돼요. 아니 지금 기름값 오른 거 보세요. 기름값 지금 휘발유값, 경유값 오른 거 있잖아요. 한 2% 3% 나왔어요. 소리 승본 없이 싹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뭐 10원만 올라도 지금 난리를 쳤잖아요. 네, 경제신문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반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리를 쳤는데 10원, 25만 올려놔도 난리를 매스컴에서 쳤는데. 계속 깎거든요. 그쵸. 그 계란값 진짜 올랐더만요. 계란값은 만 원이에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대파가 오르고 계란값 오르고 다 올랐어요. 맞아요. 대파값도 올랐고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정말 올랐더만요. 아니 저도 대파를 며칠 전에 심었거든요. 너무 비싸서 명절 때도 비싸고 내려가게 엄청 올랐던데 대파가 지금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사실은 며칠 만원까지 전에 갔어요. 만원까지. 심었는데 그 얘기를 누굴 만났을 때 했더니 이제 심었어요. 전 2달 전에 심었어요. 서민 음식인 계란도 한 판에 9천 얼마 만원 또는 육박을 하니 이게 계란이 금난이죠. 다 금이야. 다 금이에요. 금단. 근데 아니 지금 아까 목사님 네. 말씀하신 게 박근혜 정부 때는 10원, 20원 올려도 난리를 쳤거든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 무려 180원, 200원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렇죠. 기름 넣는 애들 자체도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실수가 근데 저기 박근혜 정부 때는 자익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저기 버스비도 3만 원이 넘을 거다. 병원비도 12만 원이 될 거다. 뭐 그런 선동질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명 가수 애들이나 뭐 알만한 애들 이런 애들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이런 걸 떠들고 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올려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기 교통비가 100원씩 200원씩은 올라도 어떻게 12,000원씩 오르고 이렇진 않다 그래도 아니라고 그렇게 오른다고 또 얼마나 난리치고 있는지 몰라. 그죠? 의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안 올랐잖아요. 교통비. 이 거짓말대로 그렇게 선동질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선동질하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언론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네, 맞아요. 예. 언론이 제일 나빠요. 언론이 제일 나쁜 놈들. 박쥐 같아요. 간사해요. 이게 정확하게 진짜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이 없어요. 사초를 기록하는 그 사관들의 그런 그게 없어. 돈 주면 그냥 써. 돈 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강화문에도요 이 좌파들이 우리랑 많이 부딪히고 그랬는데 애들이 없어요. 부딪히는 애들이 없고요. 네. 어제도 그 우리 오빠는 9명만 해도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강화문에서 막 몇천 명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른 때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랑 많이 부딪히고 그랬는데 한 해만 뭐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는데 한 명만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들도 막 그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을 거기 묶어놓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은 막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는. 분위기가 많이 예. 바뀌었네요. 왜냐면 피부로 와닿거든요. 이제 그 모든 그것들이 자기 자신한테 이제 오니까 그 전까지는 피해가 없었잖아요. 이게 서서히 망해가는 거지 한 번에 확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목을 조여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4월 7일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지금 오세훈도 그렇고 박형준도 그렇고 다 20% 이상씩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여권 쪽에서 갖은 어떤 이제 은혜를 함으로써 이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오세훈 지지율 높은 거, 박형준 지지율 높은 게 꿈쩍도 안 해요. 이 역전이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자, 이해찬이 실제 민심은 다르다. 지금 박영선이 앞서고 있을 것이다. 이해찬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찬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노영민이 며칠 전에 또 그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노영민이 얘기하는 건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영민은 바로 직전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노영민도 역시 실제 민심은 다르다. 박영선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도 얘네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밑밥을 지금 깔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광경 대표님이 하고 계시다는 요 체크기 그 뭐라 그럽니까? 아, 개수기. 그거 저기 예. 클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아니, 대표사 앞에 거기서 가가지고 하나씩 주신대요. 개수. 거기 클린- 가입하면은 우리 클린 감시단 선거. 거기에 감시. 가입을 하면은 주신대요.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근데 거기 가입을 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서 감시하면 돼요. 감시도 중요하죠. 감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미 선거 이전에 얘네들이 작전을 어떻게 했냐면 서울 부산으로 거주지 이동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주소지를. 두 번째, 근데 뭐 그게 뭐 그래도 몇십만 표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게 아니죠. 뭐- 그러니까 아니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사전 투표 내지 우편 투표. 그다음에 사전 투표. 지금 중국인 사전 조선족들이 사전 투표. 예. 중국인 조선족들이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도 투표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추워서 지금 바람. 그 중국인들 그리고 조선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게? 네. 시민권이 없는데도? 상대편의 영주권자는 이제 투표권 일단 들어오면 지금 현재 얘네들이 차이나타운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영주권이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세울 때 얘네들이 예, 예. 데리고 오는 주 목적은 뭐였냐면 투표권 때문에 얘네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얘기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시에 그 어촌이나 농촌에 근로자가 부족해서 데리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향후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위한 하나의 수작이었어요. 아니 진짜 그 투표권이 3년 있다고요? 전부터 그렇게 조선족들이 됐고요. 정말 투표권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영선이 가서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중국인들, 근데 얘가 조금 실수를 했죠. 중국 동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포가 아니죠. 조선족도 우리 동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국적은 다 중국이에요. 얘네들한테 투표라고 권장을 했잖아요. 박영선이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의 프랜카드가 거주자 불명도 투표할 수 있다. 거주자 불명인데 어떻게 투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걸 버젓이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게 선관위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예방접종한다라고 다 근데 예방을 제일 무료화해준다면서 다 파악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주지가 일정하지 그래서 않아도 그 일정치 않은 사람들을 다 외국인 부재자들 다 등록으로 투표하지 않았나 사람들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그 상당히 이거는 의심스러워요. 이거 거주자들, 그러니까 노숙자들. 부정선거 지금 밑밥을 계속 깔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 조사가 끝났대요. 그거 저기 또 진짜 이미 부정 예방접종하고 그러는 거. 완료된 게 이게 완료돼 있대요. 여기 서울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예 저. 정의균 대표님 서울 사세요? 저 서울에. 특별 시민이시네? 저는 광역 시민인데. 아니 그래 열려 있습니다. 아니 투표권이
저기 이제 있으시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투표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관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방관자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치르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향방에 가르는 건데 엄청난 문재인 쪽에서도 이걸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넘어간다 그러면 자기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 거고 여기서 그나마 해야지 그거 불씨 살려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부정선거가 저는 이게 또 한 번 얘네들이 했다고 해서 걸렸다고 해서 우측대가 안 할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거는 네. 소위 얘기하고 있는 옛날 제도권에서 지금 은퇴한 그 보수 우파라는 리더들 지금 나와서 또 줄대기하는 애들 이 양반들이 벌써 샴페인 터뜨리려고 작정.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쪽에 조금 구 정치인들 더 미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면은 그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공감이 충분히 되는 말씀이에요. 김종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김종인은 좌파죠. 간첩이고. 그냥 없는 게 스파이. 도와주는 거예요. 잘 아니 지금 국민의 짐덩어리예요. 국민의 집권관리. 아니 근데 이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이게 합쳤는데 계속 지금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계속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면서 안철수 계속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김종인이. 그 오세훈이가 지지하는 거를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이렇게 망명이 나왔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이게 신문 합쳐도 부족한 판에 지금 그 안에서 내분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김 빠지는 김 빠지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현상들을 그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괜히 된 게 아닌 거거든요. 전략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다 밀리고 있거든요. 다 그런 거 밀려요. 자체를 못 맞습니다. 밀려요. 네, 밀려요. 솔직히 다 밀리고 있어. 다 밀려서 아무리 그들이 나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걸 거의 다 얻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아 이거 어느 분이 보내 이거 해주신 건데요. 예. 서울 선거 관련해서 KBS하고 MBC에서는 모두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지원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KBS하고 MBC도 모두 박영선 후보의 20대는 역사적 경험이 낮다. 그리고 청년 폄하하는 거 이런 거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대요. 그다음에 KBS하고 MBC 모두 김영춘 후보 측의 구청장이 김 후보의 뭐 땅을 특혜 매입했다는 뭐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보도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언론에서 한쪽, 지금, 언론 네. 쪽에서 한쪽에만 보도하고 이쪽에 대해서 뭐 진에 불리한 건 아예 안 하고 국민의 진당에 불리한 거는 막 떠들어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걸 좀 대비해서 지금 아직 그 수개표 한다고 발표는 안 했죠? 수개표 한다고는 안 네, 했죠? 아예 그런 건 안 똑같은 했고요. 방식이죠, 지금 저기 사전투표가 4월 2일하고 3일날 나왔어요. 사전 그리고 투표하지 말아요. 근데 사전투표 날 저는 2일날 3일날 감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분이 이게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혼자 하루 종일 못하니까 이틀을 못하니까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당일날 7일날도 저를 지원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루 종일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제가 잠깐 쉴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해줄 수 있게 저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하는 곳에서는 그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시단에 모두 신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편 투표도 있나요? 아, 맞습니다. 우리 우편, 예, 우편 투표 같은 것도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이제. 그 그게 문제. 지난 4.15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시스템이 바뀐 게 없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났는데도 네. 끔찍도 안 한다고. 끔찍도 안 해요. 지금 국토반에서 국민 감시단 이거 클린 국민 근데 감시단 신청하는데 어쩌면은 요번에 1544 7166 그 1544 7166으로 신청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서울 지역구는 모두 다 투표를 하셔야 되고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이나 이렇게 투표 없는 데는 1544 7177 여기가 저기 정강 목사님이 고문으로 계세요. 그리고 이제 국토반하고 해서 이거 했는데 모두 다 신청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게 물론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큰 것 같은데 100%, 200%. 예. 200%. 저희
우리 여기 유튜브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마 주위에 좀 알리시고요.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위한 지금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특히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안철수가 그 유세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 KBS하고 이게 지금 가장 파워가 있을 수 있는 게 국민의힘당의 제도권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기자회견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저도 아는 사실을 얘네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아니 국민의힘당에서 했대요.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뭐라고? 아니 지금 여기 정론관에 서게 되면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정론관 국회의원 아 정론관에서 아니고 다른 데서 해나.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에서 매스컴을 타결하려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저기 했어요. 안 민주 해요. 의원도 저기 정론관에서 하셨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이미 TV조선이나 채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찌라시로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요. 근데 말씀 좀 죄송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보궐 지역 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에 있는 사람 투표권이 아니라 서울 중심에 있는 그 투표권이기 때문에 그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선거 유세 때 좀 이렇게 젊은 층들이나 이렇게 좀 뛰어들어서 서울 곳곳마다 예, 방송 안 해도 지원해줘. 곳곳마다 좀 지원 좀 해줘가지고 예, 예, 맞아요. 곳곳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은 제도권에서요 예. 시민단체 아이디를 우습게 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틀린 점이 뭐가 네, 있냐면 그게 내가 가장 틀린 3년간 점이죠. 아스팔트에서 예, 예. 생활하면서 뭐가 있느냐면 좌파 애들은 시민단체를 계속 응원해주고 그렇죠. 후원해주고 예, 예. 키워요. 우파 애들은 지네들이 다 VIP예요. 오죽하면은 그 여의도 대처 볼 때도 막 지네들이 한교안이가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시민단체 애국 사람들을 2시간 동안 기다리겠어요. 그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도 전혀 안 하잖아요. 안 해줬죠. 진짜. 그게 여러 태생적인 문제가 있어요. 좌파는 원래부터 아스팔트 운동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정치인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이게 서로 도와주고 이런 기브앤테이크 구조가 아주 태생부터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우파 쪽은 아르바이트에서 요 정치권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기득권은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태생부터.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에 좌파 척결하고 우파도 좀 척결해야 우파도 좀 네. 척결해야 많이 진짜. 척결해야 돼요. 네, 솔직히. 좀 촉발내고 저 기득권 정치인들 촉발내고 정말 나라를 위해 선시하고 네, 일할 사람들 진짜 싹 뽑아야지. 다 그래야 돼요. 김종인을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한교안이가 데리고 왔어요. 아니 여기 다 서울이 아니신 것 같아. 그래갖고 네. 우리 벽보에 있는데 어느 싸가지는 네. 저기 강남 땅을 우리 노동자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후보가 후보에 어떤 후보가? 아니 어제 이게 선거법에 걸렸으니까 군수 후보가 네, 강남 이번에 땅이 누구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착각하면서 떠나야지. 강남 땅을 노동자에게 강남 땅을 뺏어서 노동자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가 자기 땅 정은당이네, 정은당.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예. 받아들여지는 괜찮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웃기는 거야 아주. 나는 진짜 아니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너무 뻔뻔스러운 거잖아요. 나는 진짜 도둑놈이나 날강도다. 나를 시키면 내가 다 뺏어다가 너희들 안 주고 내가 다 가질 거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니 웃기지 않아 질 것도 아니고 강남 땅을 뺏어다 노동자에게 나눠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이게 야 진짜. 이게 코미디를 하는 거는 코미디를 해요. 아유 참. 그리고 박영선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박영선이 정청래하고 만났는데 정청래가 또 확진자래요. 예, 우한폐는 확진자라거든요. 그래서 확진자예요, 정청래. 박영선이가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쉬었대요. 어제 쉬는 게 아니라 4주간 격리를 해야 되고요. 자가격리. 박영선과 정청래를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경로 이거 다 공개를 하고 그렇죠. 모두 다 보름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또 박영선하고 악수하는 사람들도 좀
찾아내야겠네.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하는 거죠. 왜 우파는 강화문의 일대 사람은 전체를 다 그렇죠. 강화문 다 조사를 하고 다 검사받으라고 하고 박영선뿐 아니라 그 일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가격리하고 전체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 제목 이거 우리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여권 쪽이 진짜 얘네들이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네요. 안 풀리고. 아니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박영선이도 청년 얘기했던 것도 아주 실수고. 그 야권에서 아까 조진상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권에서 이런 거 있으면은 즉각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럼요.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 까도 될 것 같아요. 박영선 자가격리 하라. 네. 박영선과 이게 정청래 만나- 얘들 주변에 있는 애들 모두 다 검사 받아라. 받아야죠. 다 받고 자가격리 해야지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 8월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아주 아니- 얼마나 전화 오고 얼마나 협박했는 줄 아세요? 뭐 아니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 아무 네. 연관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가 전 국민한테 다 했을 거야. 아니 저는요 전화가 2대였어요. 네. 촬영하는 거 어느 그거하고 제 거하고 2대로 연실 전화하고 문자하고 협박질하고. 근데 왜 저기 박영선하고 이 정청래하고 이 만난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왜 안 해요? 자가격리 당연히 해야 아니, 돼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확인은 확진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박영선. 네, 이거 우리 이거 강력하게 하긴 오늘 해야 됩니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거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거 제가 아니 이거. 아니 오늘 선거 유세해요? 아니 하루 쉰다 했어요 어제. 근데 아니, 오늘은 하루 모르겠어요. 쉬고 나온다고 했어요. 쉬고 나온다. 어제 하루만 쉬면 안 된다고요. 보름을 나오면 안 된다고. 2주 나오면 안 되죠. 박영선이 당연히 안 되고요. 정청래하고 박영선이 돌아다녔던데 거기는 경로를 다 찾아가지고 모두 다 검사 받아야 돼요. 걔네들 또 이런 꼼꼼히 또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후보자는 예의스럽게 방호복을 입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은평 또, 반응이 나와 네,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명거리를 얘네는 또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강력하게 항의라고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박영선 때문에 내가 서울 사는데 괜히 내가 걸리면은 내가 여기도 그렇죠. 못 오고 우리 다들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영선은 아주 잡아놔서 보름 동안 자가격리 시켜야 됩니다. 서울이 불안합니다 지금. 박영선하고 정청래 때문에 서울이 아주 불안해요. 이게 우한폐렴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박영선을 자가격리 시켜야 돼요. 박영선을 자가격리 시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련의 이 사건들이 그 야당 쪽으로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약간 이렇게 기회를 못 살린다. 네, 기회를 못 살리는 기회를 거죠. 못 살리는 그냥 거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중대의 역할만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가 딱 터지면은 어머 그랬어? 야 그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벌써 그러면 2개, 3개 막 터뜨리게 있어. 지금 여태까지 야당이 하는 일들을 국민의 힘당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당이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폭망하고 있고 맞아요. 또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제보 주고 다 만들어 놨는데 숟가락을 그걸 못 떠. 네 맞아. 맞아요. 어떻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숟가락을 못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 제 기억에 2019년도에서 20년대 넘어갈 때 연말에서 연초였었던가? 사실은 뭐 헌법을 개정하려고 이 정권이 시도를 할 때 예. 야권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예. 야권에서도 김무성이나 그 외 여러 명이 제 기억에는 우리가 소위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유명 또 어쨌든 그 야권 인사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동의했죠. 헌법을 개정하려고 예, 했어요. 예. 사실은 얘네가 가장 이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 사회와 예. 공천을 착수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김종인이니 뭐 어떤 그 엑스맨 같은 이런 사람들을 100만 시민 투표 100만 시민이 그 제의하면은 헌법 개정을 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그거 네, 그거 말 네. 그거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모종의 협약을 통해서 줄다리기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 왜냐면 야권은 그냥 여권이 솔직히 그냥 놔둬도 폭망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다 이미 떨어뜨려서 이미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이거를 오히려 부처이겨주고 여권을 다시 살려주고 기사 향상시키는 거는 예, 야권이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야권에서 그런 게 우리가 저 지금 여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조금 기자회견 하는 척하고 좀 모의돼서 좀 까는 것 같이 좀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짝 긁어주고 살짝 시원하게 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할 건 없지만 그래도 약간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계속 질질질질 끌고 있어서 결국은 저들이 모략한 어떤 그런 원하는 어떤 큰 그림의 구상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거기서 계속 방심하고 있는 거죠. 뭐 하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터지지가 않고 속이 후련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은 얘네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분위기가 얘네들 일단 간을 봤는데 국민들이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좀 움직임이 좀 클 것 같아서 일단은 접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조용히 밑작업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하려고 하는 다음 주 예고편이지만 북한에서 하려고 하는 공산화가 뭐냐면 북조선인민위원회라고 다 완장 채워와서 읍면동까지 속속히 이렇게 파고들게 해서 사실은 국민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눈가기를 가려서 다 탄압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반공세력들 아니면 이제 뭐 친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숙청하고 이랬던 것들이 북한이 했던 건데 공산화 가는 어떤 그 진행의 방법론에 있어서가 그 북조선인민위원회 활동을 얘네가 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태까지 지금 뭐 4월 7일 보궐선거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지금 조신사 TV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기 100%, 200%, 300% 공감을 하는 게 아무리 체크기를 하고 아무리 지금 뭐 참관인들 1000명 모집하고 아무리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봐도 얘네들이 이미 밑작업을 끝난 게 주소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2중, 3중 뭐 이렇게 해서 투표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전라도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사람이 글로 가고 뭐 불법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2중, 3중으로 투표하는 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2중, 3중 된 주소지를 가지고 짐이 밀어서 누군가가 와서 한다고 하면 그거 누군지 신분증 다 대조해서 얼굴 그때 그 사람 저쪽에 섰는지 않고 조사해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대조할 길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속성우책으로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본다 해도 그냥 눈앞에서 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세훈 후보가 지금 굉장히 뭐 대결이 높게 나오고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고 희망의 무지갯빛을 보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이 이해찬 해골찬이 말한 거나 노영민이 말한 대로 민심은 열어보니까 역시나 박영선이었더라. 분명한 시나리오를 분명히 뚜껑을 열 거란 말이죠. 그럼 국민들 또 당해요. 아 중도층, 움직이지 않는 중도층, 대놓고 생각을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 민주당이었다. 이러면 또 국민들 거기 또 속거든요. 부정선거 아무리 또 외쳐도 또 레파토리가 같아요. 이거는 그게 연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고 얘기한 게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연막이거든요. 또한 그 해골찬이가 과거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집권을 20년, 40년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얘네들이 이미 40년 전부터 쭉 계획했던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원하는 거는 오세훈이 이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김종인이 원하는 건 내각제 개혁이죠. 예, 내각제 개혁입니다. 유승민, 김무성 내각제 개헌을 할 때 반드시 남북 평화 개헌 요거를 같이 패키지로 끼워 넣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좌파 쪽에서 원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김종인 쪽이 원하는 거는 내각제 개헌이고. 이 국민을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은 오세훈이 이겨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는 이 저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 짐덩어리 당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우리 말고 누구를 찍을 건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디서 나온 그런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쟤네들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어디서 들은 소문인데요. 저기 김종인하고 누구죠?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요쪽에서는 안철수가 될 걸로 거의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예상 못하게 오세훈이 갑자기 너무 확 떠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선은 이쯤하고 또 예, 다른 예, 주제를 예. 또 한번 넘어가 보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있어서. 그 이제 우리 윤석열 씨 문제를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 윤석열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문제가 없는데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문재인에게 감사한다.
문재인이 자기는 저 변방 검찰 저 변방에 있던 사람인데 중앙지검장으로 데려와서 결국에는 검찰총장까지 시켜줬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문재인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누구랑 한 얘기냐면은 이철우라고 하는 연대 법학과 교수, 윤석열의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얘기한 거를 이 이철우라는 사람이 중앙일보 가서 단독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우연히 이런 인터뷰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네, 뭔가 거대한 그림이 있는 거는 맞는 것 저는 이제 같습니다. 거기서 예. 제 나름도 생각했을 때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운 검찰총장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재인이가 우리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한참 난리. 예. 그랬을 때 이제 뭐 나름대로 여당에서 좀 나름대로 좀 주춤했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서예요. 고맙다고 얘기한 거. 물론 이게 제 얘기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고단수라고 나는 생각. 윤석열이 좀 고단수를 편 것이다. 예.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되는 게, 자, 윤석열이 고단수를 피면서 실제로는 야당을 응원하고 있다면은, 요 보수 쪽을 응원하고 있다면은, 최소한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야당 쪽을 지지하는 뭔가 발언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코앞에다가 하는데. 아니에요. 윤석열은 야당이 아니에요. 문재인의 혹시 저거는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윤석열 창당설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중도에 있는 세력하고 문재인의 세력을 같이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창당해서 시작하려고 예, 하는 그럴 수는 세력이 있을 아닐까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예. 시각이 많죠. 예, 맞아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시각이 많은데,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래 안철수가 돼야 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그렇게 안철수가 원래 돼야 했는데, 안철수가 희한하게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안철수가 되면은요, 우파는 저기 안철수가 돼도 다 찍어요, 우파는. 하지만은 저기 그러면은 좌파 애들 일부- 안철수파는 저기 오세훈이가 되면 안 찍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오세훈이 지게 하기 위해서 오세훈이 됐다. 오세훈을 좌파들은 오세훈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같이 다 지지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해요. 좌파는 오세훈을 지지했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발언은 본인이 나중에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이걸 더 만들지 않나. 왜냐면 문제가 없는데 강경파에 들어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문재인 이름 자체가 문제죠. 근데 사실은 문재인의 결국 그 배우 뒤를 세력이 문재인이나 같은 배우 세력이잖아요. 뒤로 다 같은 봐주겠지. 꿈을 꾸고 절대 같은 뭐 어쨌든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같은 똑같은 통속들인데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결국은 나중에 윤석열도 자기가 빠져나갈 어떤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문재인을 그렇게까지 뒤를 봐줄 생각해요. 사람이 윤석열밖에 더 있겠어요. 문재인도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데 나중에 사실은 혼자 갈것 같은데. 그거를 목숨줄을 봐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어요. 정치 선언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지금 퇴직한 것만 이제 사퇴한 것만 끝났는데 정치 선언을 안 한 상태에서 윤석열은 야당에 대한 정치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지금 5월달까지가 원래 임기였죠. 5월달까지 임기였는데 임기 전에 정치 선언도 안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보수 야당에 대한 후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는 발언을 제가 하나만 하자면은, 윤석열이 지금 너무 문재인에게 대드는 방향으로 야당 쪽을 너무 지지하는 요런 발언을 해버리면은, 지금 자기 아내하고 그 아내의 어머니는 뭐라 그러죠?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가 다 법적으로 고소가 걸려 있거든요. 고발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거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원하는 바라면은 야당을 대놓고 지지는 안 하더라도 한 이 정도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뭐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언론 쪽에 너무
독재가 이루어져 좌파 독재 이런 하여튼 독재가 너무 이루어져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 요 정도 발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너무 근데 많은 걸 원하세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전 못 믿겠다 이거죠. 이게 근데 좀 너무 믿어요. 사담인데 제가 올해 후배 중에 하나가 아주 좌파예요.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좌파인데 걔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형 처음 이번에 내가 윤석열 테마주를 샀거든? 그런 거예요. 윤석열 테마주를 샀대, 좌파인데. 엄청 간 거예요. 네. 테마주를 사가지고 사자마자 가격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역시 윤석열은 아니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팔았대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테마주 엄청 선전해요 요새. 아니 그러니까 좌파 애들도 윤석열이 뭐 문재인하고 등졌다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쪽이에요. 맞아요. 김무성이가 사실은 안철수를 밀었어요. 김무성이가 안철수 밀었죠. 네, 밀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윤석열이는 지금 현재 문재인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이미 얘는 끝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강경파들, 즉 이재명이라든지 그 측근은 아니죠. 친문 세력은 아닙니다. 이재명 분명히 반문 세력이에요. 반문 세력인데 이재명, 이낙연도 사실 끝 떨어졌고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임종석 뭐 이런 애들 그걸 겨냥해서 이제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다고 윤석열의 극한 지지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저도 서초동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 문제는 서울시장입니다. 네. 윤석열은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보면 되고요. 당장 문제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아가지고 오세훈을 시장으로 세우느냐. 또 오세훈이 시장이 돼야만 광화문 전 집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부정선거 일어나서 박영선이 되면은 진짜 서울 시민들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죠. 그럴 난리가 나죠. 그래야죠. 아 근데 좌파는요 오세훈이가 뒤집어져요. 걔들은 진해가 돼야지 조용하죠. 우파가 되면 예수님 부처님 누가 돼도 지랄해요. 그것들은. 그것들은 원래가 그래요. 그치? 지금 우선 또 북한 미사일 좀 그 북한이 미사일 쐈습니다. 예. 21일 날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군이 보도도 안 하고 있다가 24일 날 외신에서 보도하니까 그제서야 21일 날 북한이 순항 미사일 쏜 거 맞다. 우리도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보고만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북한 그 미사일 쏜 거. 그리고 25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고요. 한두 번도 예, 예. 아니고 이런 거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뒷북치는데. 제가 일단은 나중에 제가 이거 함의하는 바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먼저 네, 한번 요 좀 북한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하셨는지. 그 국방부에서 어떤 이런 스탠스를 보면 무슨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수차례 계속 똑같은 그렇죠. 프로그램처럼 뒷북으로 계속. 네, 뒷북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반응들이 있으면은 그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똑같거든요 이거는도. 근데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추고 싶은 거죠. 나타내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참모총장이 발표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다 밑에서 발표하려고 해도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못한다. 그렇죠. 예. 예. 시기도 시기고. 선거철이고 또. 네. 그러니까. 자, 지금 형제님께서는 지금 국군이 발표하고 싶어도 문재인 눈치 보다가 발표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정말 우리 국군이 몰랐을 수도 있다. 정보력이 떨어져서. 정말 그거를 미리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요 말미에 가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그렇게 모를까요? 왜냐면은 우리 협정 맺은 게 한미일 동맹 협정 맺어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보이콧을 했다. 그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25일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죠. 북한이. 예. 자, 이것도 일본이 먼저 16번 먼저 발표했습니다. 예. 일본이 먼저 발표했어요. 그러자 우리나라 국군에서 다급해가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군사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24일날로 25일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 그때 아주 그냥 우리나라 상공에 미군 정찰기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우리나라 상공에 미국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는데, 자, 일본이 먼저 발표한 이유가 뭐냐? 아마도 주한미군 미군에서 일본 쪽하고는 긴밀히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리 알고 쟤네들이 어떤 미사일을 지금 쏘려고 지금 준비 중이구나.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일본이 딱 쏘자마자 그냥 발표해버린 거예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몇 킬로, 450km 날라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 고도는 60km였다. 이거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보 분석하느라고 일본보다 발표를 미리 못한 겁니다. 정보 분석하느라고. 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직접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어요.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얼마 전에 미 국무부에서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하고 여당을 직접적으로 때렸거든요. 조국 뇌물수수, 직권남용, 윤미향,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박원순 오고돈 성추행, 이것까지 다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이거를 성명서 발표를 했어요. 공식 문서로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왜 일어났느냐? 얼마 전에 미 국무부, 국방부 2명이 와가지고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2명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2+2 회담했잖아요. 그때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너네 중국 편이냐 한국 편이냐. 근데 문재인이 여기 답변을 안 했거든요. 답변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이게 진짜 야마가 돌았어. 돌았어. 아니 동맹국을 앞에 놓고 네. 어느 편이나 대답을 못하는 게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미국이 24일날 탄도미사일, 아니 25일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는 것도 그 정보도 미리 일본에게는 먼저 줬어, 정보를. 우리나라에게 안 준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21일날 단거리 순항미사일 쏜 것도, 순항미사일은 고도가 높게 안 올라가요. 이거 미리 준비하고, 이거 순항미사일 쏜 거는,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도 이걸 감지를 한다고요. 60km 이상 올라가니까 고도가. 근데 순항미사일은 낮게 쏘는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미리, 쟤네가 뭔가 미사일 시험하려고 하고 있구나. 미리 이렇게 정찰기를 띄워놓든가 하여튼 이지스 군함을 준비해 놓든가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거 감지를 못 한다고요. 미국이 안 알려 준 거예요. 지금 쟤네가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나라 국군에게 안 알려준 거예요. 미리 그거를 알려줘야지 우리나라 국군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이지스 구축함 미리 저 앞에 동해 앞바다 대기시켜 놓고 딱 뭔가 지나갈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거를 딱 잡아내는데 안 알려 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아주 본격적으로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25일 날이었잖아요. 그날이 목요일이거든요. 우리가 11시 반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로 이동을 하는데 헬리콥터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가는 국부하고 문재인 이제 헬리콥터 다니면서 비행기 확 떨어져갖고 그냥 확 뒤져라면서 막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 뜨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가 여러 대가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외교관이 왔나 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문재인 새끼 하나만 가면 하나만 뜰 텐데 왜 이렇게 뜨지 이랬는데 이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국방부나 이런 데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갔나 본데요. 그러면 청와대로 보고하러 미국에서 정보를 안 주는 이유가 지금은 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한통속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약 정보를 주면 바로 수령동지한테 보고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미 문재인은
순항 미사일 쏜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미사일 쏜 거. 북한에서 다 정보 줬을 거야. 아, 그랬을 수도 있죠.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 내가 쏠 알고 테니까 너 있었을 가만히 거야. 있어. 그러니까 쏠 거니까 대기해. 그렇게 하려고. 아마 알았어, 내가 알고 있을게. 이러면서. 있었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대표님. 근데 그때 그러면 헬리콥터가 막 우리가 갔던데 상황한다. 군사 통신 무성이 지금 있잖아요. 예, 있죠, 있죠. 미국에서 소화되고 그걸로 감지가 안 돼요. 아 그걸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는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아 얘네가 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면 우리나라가 미리 준비해서 그 지점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야 그걸 잡아내지. 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거 못 잡아내요. 근데 국방부에서 발표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래야지. 방금이 알고 있다고 모르고 얘기를 있었다 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 진짜 걔는 우리가 청와대 와서 보고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 헬리콥터 온 게.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안 알려준 걸 수도 있겠네. 아 맞습니다. 이런 코미디. 문재인이가 어차피 알고 있는데 뭘 가르쳐 주냐 말이에요. 일부러 입 아프게 알려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바이든이 정말 싫지만 바이든이 그 블링컨 국무장관 그 사람 한 명은 잡고 갔어. 그래도 그 뭐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블링컨 국무장관 있잖아요. 그 얍상하게 생긴 그 남자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2+2 회담하는데 우리나라 와서 어떤 쇼를 했는지 알아요? 어떤 쇼를 했냐면은 저기 뭐야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쇼를 했는데 그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먹는 쇼 한 거 아시죠? 블링컨 국무장관. 아니 그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순두부찌개를 먹는 그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아니 우리나라 음식이 많은데 불고기도 있고 많잖아요. 네. 맛있는 거. 네. 순두부찌개가 우리 불고기만 입에 맞겠냐고요. 네.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을 먹어줬어요. 쇼를 해줬어요. 그리고 원래 2+2 회담이 와서 국무장관이 이런 쇼 안 해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왜 이걸 했냐? 문재인 정부하고 대한민국 요 보수 우파 세력을 따로 보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아 전문가시네. 진짜 전문가시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문가 토론 아닌가요? 다음에 오실 때 다른 국밥 해주셔야겠는데. 아니 하여튼간 지금 미 국무부에서 국무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근데 네, 미국은 체제가 이렇게 잡혀서 하고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아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근데 블링컨 이 사람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네. 이제 그 전작권하고 국방비 그 협약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국방비 협약 있잖아요 지금. 아 국방비 그거는 지금 협약이 된 걸로 알고. 협약이 아예 체결이 됐나요? 예, 체결이 됐죠. 체결됐어요. 체결된 걸로 알고. 어떻게 됐나? 저그 약 18%인가요? 18% 인상됐나요? 18% 아마 그 정도 예, 인상을 그 정도 인상을 했고 그래 해마다 네. 뭐몇 프로씩 해서 인상해 가기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원래 조건이 뭐였어요? 아우 자발도 근데 조용하네 이렇게 올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트럼프 올렸는데도. 때는 더 인상하는 얘기했죠. 50% 정도 얘기했던 거. 50%는 아니고 50%는 아니고 되게 많이 올렸어요. 약한 38%인가 40% 잡혀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100원 되니까 올린 것도 50% 올린다고 엄포를 놨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철수해버리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18%한 거는 나름대로 그 문재인이 자체가 더 이상 지금 현재 그 협상을 결렬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그 선에서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올릴 거거든요. 예 계속 올리고. 이게 몇 년마다 갱신하는. 2년이요. 아, 지금 현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그러니까 정권 바뀐다. 그때는 또 상황이 틀리겠죠. 문재인만 내려오면 정권 안 바뀐다고 내가 단어는 그리고 그리고 전자권은 일단은 좀 힘들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권 이양하는 거는 지금 힘들다는. 지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양 절대 안 되죠. 예. 절대 안 되죠. 이거 그나마 우리나라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 블링컨 이 사람 조금 괜찮다. 예, 이 생각이. 근데 좀 웃기는 게 뭐냐면 현역 군인애들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주적이 70%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대요. 어디서?
군인들 여론조사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주적이 군대에서 미국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만큼 주사파들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군인들을 맞아. 아니 저기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는 미군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날이 다가오고 그 처음 듣는데. 아우 엄청 심해요. 그렇게 엄청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일본이라고 들었었어요. 아. 일본. 그렇죠. 우리는 저도 일본으로. 저도 일본이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미국이 나쁘다 그랬어. 네, 미국이 전부 나쁘다 생각한다. 아유 진짜 근데 이게 예전에 지금 아이들한테 군대 가면은 같은 동포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총 들고 쳐들어와도 같은 민족이다, 같은 동포인데 죽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사실은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주적이 우리 진짜 적은 미국이다. 그럼 대진년 애들이 전부 다 군대 가 있는 쪽이네? 거의 그런 거지. 대진이는 또래죠. 아, 걔들 철들었나 군대 가 아니 이거 군대 가면 다 나라를 망치고 있네. 말씀에서 나와요. 아, 그랬어요? 한심해. 네, 영대 거기 가가지고 직접 물어본 거예요 군인들한테. 아, 그래요? 자기들 총 안 쏘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군인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이게 진짜. 큰일 났어. 그래서 저는 이게 미사일, 저도 패널로 앉았는데 패널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저는 뭐 이런 거 미사일이나 이런 거, 뭐 군사작전 이런 거 중국이다 보니까 잘 문외한이긴 한데 또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썼다는 그 보도를 듣고 또 똑같은 레퍼토리 얘네가 하고 있구나. 선거철만 되면 하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일본한테 신입도 먼저 알려준 거는 사실은 한국 이 국방부에 보이콧하는 이제 너네하고 우리는 동맹을 사실상 뭐 국방비를 올리고 뭐 하긴 했지만 뭐 그건 사실상은 깨졌다라고 거기도 좀 보이콧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4월 7일 제 보고 선거에서 얘네가 또 이제 얻고자 하는 거 결국은 또 전쟁보다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낫다. 북한이 저렇게 자꾸 미사일 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북한 이렇게 평화 공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국민들한테 또 배대지처럼 또 그렇게 또 써먹는 수법으로 또 써하지 않나. 왜냐면 선거철만 되면 사실은 아까 그 이해찬이나 뭐 노영민이 얘기했던 것 마냥 사실은 선거철은 바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바로 하루 전날이라도 무슨 바람이 뭐 북풍이 불든 동풍이 불는지 이 바람에 의해서 선거의 결과는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들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또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또 이게 또 말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미락의 또 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부로서. 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 저기 36사단도 지금 해체됐다고 하잖아요. 36사단. 네, 그렇죠. 고성군이 네. 있죠. 네. 고성군. 아, 해체된 사단 많아요. 제가 나왔던 28사단도 지금 해체됐나? 그리고 좀 어제 들은 것 같은데 예, 예. 해병대 감축한다고. 해병대를 감축한대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를 감축한다. 왜냐하면은 무슨 국방부에서 어떤 용역을 써서 몇 년 동안 국방부를 뭐 개선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나온 게 이제 지상군을 감축하는 건데 지상군을 감축하는데 일반 육군이 아니라 저희 저쪽 있잖아요. 연평도, 연평도, 예. 강화도, 예, 그쪽에는 해병대, 다 해병대가 지금 해병대를 감축하는 거기는 지금 증강에서 모자를 파는데 그렇죠. 그 해병대를 감축한다고. 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뭐 귀신 다 잡았나 보죠? 지금 해병대를 지금 감축한다고 하는데 감축해가지고 무슨 후방으로도 또 어떻게 뭐 배치하고 예. 이런 내용들이 골자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 뭐 이게 중요 부대들 중에 공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공도 있고 뭐 수색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는데 거의 전방을 지키고 섬을 지키는 거는 거의 해병대거든요. 그럼요. 해병대가 거의 이제 그 전선 쪽, 서울 전선 쪽 여기 그쪽을 다 지키고 아, 있는데 그럼요. 그거를 없애겠다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2019년도에 쐈던 거를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에 쏜 건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요격을 피하는 거 이거. 예, 요격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미사일인데 그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
이게 사거리가 2019년도에는 400km 날아갔던 게 이번에는 600km까지 400에서 600이면은 예. 그러면 600이면은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네요. 일본 본토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는 완전히 대한민국은 아예 손안에 손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이게 탄두가 2019년도에는 1톤이었거든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그 미사일이 탄두가 1톤이었는데 이번에 2.5톤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5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근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최근에 미사일을 쏘는 걸 보면은 100%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만 테스트하고 있어요. 100% 남한 겨냥용만. ICBM이나 SLBM은 지금 뭐 하지도 않고 있어요. 대륙한 건 탄도니까 대륙을 넘어서서 쏘겠다는 건데 사거리 400, 600은 뭐 한반도죠. 그걸 한반도용만 남한 타격용만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고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제가 이제 김정은 얘기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정은이가 자기의 이 권력이 무너질 때가 오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 이번에 애들 미사일 쐈을 때 그 부대 전방 부대들 다 이게 비상 걸렸었나요? 안 걸렸을걸요? 조용하잖아요. 발표도 안 했는데 비상 걸었겠어요.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국방부도 뭐 나중에 총 하나만 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상이 걸리는데 이거 대륙탄은 아니고 이거 미사일까지 쐈는데 이거 안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요번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쏜 게 이게 고도가 60km까지 올라갔거든요. 60km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건데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원래 400km, 600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한 10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60km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절반. 네, 절반. 이러면은 이게 사드로 막을 수가 없다고요. 사드가 50km에서 150km까지를 막거든요. 50km에서 150km. 그게 60km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60km가 최고 정점이면은 이게 왔다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한반도 남한 영역으로 올 때는 이미 50km 밑으로 한참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드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패트리어트로 막아야 되죠. 패트리어트로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문제인 게 북한이 패트리어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라는 걸 개발을 했거든요. 이거를 방사포하고 요거를 같이 쏘면은 뭐가 핵미사일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패트리어트가 이게 수십 개의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딱딱 지점해서 이거를 선별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이 지금 우리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하고 사드 요격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그것만 아주 그냥 딱 집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얘가 전략가예요. 전략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없는 돈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전쟁을 이기려고 얘가 그냥 골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머리 안 써도 다 해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한미 동맹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자기 권력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전쟁을 일으킨다. 남한을 전역을 다 먹는 전쟁을 못 일으킨다 하더라도 경기 북부 지역이나 서울 북부 지역을 먹는 그 정도만 먹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봤을 때 서울 북부 아니면 경기 북부를 먹은 다음에 핵미사일로 위협을 해봐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거 사드로 막을 수 없는 이걸로 위협을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겠냐? 위협하면 바로 엎드리겠어요. 그렇죠. 알아서 끼고 있는데. 이게 주한미군이 나가면 바로 먹힌다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 확률이 바로 먹혀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근데 상황. 저 바보들은요, 쟤들이 쏠 때마다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겁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머저리들이.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원래 군사 쪽에 약간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미국에 준비가 돼 있어요. 스텔스 전폭기,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EMP 무기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 무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김정은이 남한을 쳐들어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싸울 의지만 있다면은 반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앉아 있고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전쟁하면 안 된다. 국민들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조차도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김정은이 전쟁 일으키면 바로 먹힌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 한 명이라도 장군들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도 야 우리 싸울 수 있다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은 딱 그 순간만 딱 버텨주면은 그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북한하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하원에서도 패트리어트 그 상향으로 된 그 자체를 우리나라 도입을 시키겠다고 얘기했고 패트리어트요? 절대 예,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형상으로나 뭐로 보나 이게 지금 이제 일본과 가운데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뭐 과거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쭉 있었지만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꾸준히 이 한국을 나름대로 아니 한국을 버릴 수 없는데 잘 보세요. 김정은이가 서울 북부 지역을 딱 먹고 핵미사일 쏘겠다고 위협을 해요. 근데 사드도 막을 수 없고 패트리어트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평화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운단 말이죠. 평화 협상을 한다는 쪽으로. 그 전쟁 이때 바로 미국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있다.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전쟁을 하자. 딱 이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겠느냐? 근데 미군 철수 안 한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북한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입장은 뭐 미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미군 철수가 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그럴 수 근데 저는 이제 김정은이가 막판에 몰리다 보면은 주한미군은 건들지 않는 선에서 주한미군 왜냐면 지금 다 팽팽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경기 북부 내지 서울 북부 지역만 먹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국지전을 하겠다.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유 불안한데 지금 사는 국지전 일어나면은 전면전에 들어가요. 지금은 전면전에 들어가기 근데 잘 보세요. 지금도 전면전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기 힘든 게 만약에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이게 실전 배치돼가지고 한 50기 정도가 딱 실전 배치돼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미국이 어떻게 반격을 하겠습니까? 얘네가 우리 핵미사일 야 너네 반격하면 우리 바로 핵미사일 쏘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 국지전 자체가 지금 현재 용납이 안 되는 게요. 일단 국지전으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되면 지금 경기 북부나 그 서울 북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싸울 의지가 있으면 미국이 싸워주죠. 근데 우리가 싸울 의지가 없으면 미국도 그냥 평화 협상을 하는 쪽으로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시나리오 쓸 수도 있지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심각하들지요. 근데 지난번에 영수님이 요거 맞물려서 우리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마지막 많아서 이제 이거 맞물려서 지금 미국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좀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이제 마치는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상황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와. 그러면은 새롭게 만든다는 소린가요? 예. 자기 회사를 만들겠다. IT 업계 계시니까 뭐 이런 거 좀 그래요? 관련 있나요? 저도 이거 소식 들었고요. 예. 지금의 이제 그 기존 그럼 우리가 카톡 있었어요. 페이스나 네. 이런 거 유튜브나 페이스나 거기가 이제 그 서로 이제 트럼프 합이 안 맞으니까 단독으로 자기 단독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요런 거 이제 빅테크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만들면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요? 트럼프 회사니까 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개인 재산으로 개인이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트럼프를 따르는 이런 그 미국 안에서의 우파 세력에서 만든다는 건가요? 아마 트럼프가 뭐 출장을 많이 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트럼프가 그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그 후원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하고. 그럼 이게 얼마나 드나요? 하나 만들 때? 그러니까 일단 본인 얘기로는 예.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제가 봤을 때는 예. 유튜브보다는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유튜브는 워낙 서버가 예. 동영상을 그걸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트위터나 페이스북보다는 좀 크고 유튜브에 같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그 정도 플랫폼까지는 안 되고 제 생각,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근데 이게 많이 들죠 돈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근데 그 유튜브를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도 많이 타령 봤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그걸 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리라. 이제 그거를 다 갈아타야 된다. 네. 왜냐면 유튜브에는 지금 뭐 계속 관리하고 계정을 폭파시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도 좀 파워가 있는 거를 하지 않나 싶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만약에 그거라고 예, 정말 그런 거를 정말 친다는 따로 거죠. 얘기긴 한데 예. 그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관련된 유튜브하고 좀 비슷한 이름만 바꿔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뭔가 또 만들겠죠. 스테이션을.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유튜브 기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재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갈아탄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게 생기면 좀 그러면 좋잖아요. 갈아타죠. 유튜버로 그냥 지금 홍보하는 거. 한국에도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벨라도라고 해가지고 안정건이라고 예. GZSS 대표였던 안정건이가 유튜브에서 잘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게이트 플랫폼을 해가지고 벨라도 KR로 해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회원 가입을 해요. 네, 저는 가입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것도 좀 쉽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요 보수파 기독교 쪽에 플랫폼이 하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하나 생겼으면 아니 그거 왜 배달의 민족도 그 서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독일에다가 몇백억을 팔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배달의 민족도 했는데 근데 저 거기서는 기독교. 우리도 하면 돼요. 정권을 아무리 까도 민족이에요. 짜리지가 않죠. 그렇죠. 개인 플랫폼이니까. 자기가 우리도 배달의 민족.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버더라고요. 서버. 예, 서버인데 지금 우리나라 서버 회사가 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SK 아니 뭐 KT, KTF, SK도 있죠. 네. SK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통신사들이 있고요. 통신사들이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3대 통신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 이거 뭐 클라우드 이런 말을 많이 예, 하잖아요. 클라우드.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큰 IT 기업 몇 개 있잖아요. 어디? 네이버나 이런 게. 네이버. 네. 아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KT, KTF, SK, LG 요 정도 있는 건데 이게 다 지금 다 약간 좌파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좌파. 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 주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지만 미국은 한 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뭔가 큰 거를 트럼프가 좀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예, 거예요.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이. 그거 그래야지 기다리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게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까칠까칠하는 것들 만들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통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통할 수 어떻게 보면 있는 글로벌이니까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력 있게 영향력 있게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언론 통제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안 나가요 이게.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 안에서 통제해버리면 전 세계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만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하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가장 중요하긴 그렇죠. 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파급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의회에서 네, 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조사해라 하고 승인을 내줬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리는 5월 안에 재선거가 있을 거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소설인가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약간 소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들리는 소문이 5월 안에 미국에서 그러나 하여튼 위스콘신주에서 만약에 위스콘신주 이거 부정선거 일어난 곳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위스콘신주 네. 여기서 투표율이 89.3%가 나온 거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90% 가까이 투표율이 나옵니까? 바로 그 주인데 여기서 만약에 부정선거 드러나면요 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밝혀졌어요. 그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부정을 했으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바이든 내려와라. 그렇게 절차가 저는 이제 그 단계가 가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사모님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여기 부정선거 밝혀지면 일단 뭐 대통령이 남은 일단 그 거기도 이제 보궐선거나 마찬가지로 아니, 재투표를 그 어차피 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통령도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부정선거는 대행이 없이 그냥 바로 뽑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일단 물론 부정선거가 뭐 부정선거가 밝혀졌어요. 이제 법원을 사법적으로 부정이야. 그러면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 다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선거가 들어가냐, 아니면 트럼프가 되는 거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글쎄요, 미국도 워낙 불투명하고 우리가 작년 벌써 불투명해요 사실. 뭐 선거 이기려면 이겼을 수 있었고 트럼프도 다 부정선거 그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었던 건데도 이렇게 부정선거가 버젓이 일어났고 이미 바이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조사해서 뭐 다시 투표를 다시 한다 이거는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임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조사해서 과연 그게 더 될까?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트럼프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본인의 그 플랫폼 그것도 만들겠다는 거고 여론을 어떻게든 주도해 보려고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대통령이 있을 때랑 지금이라는 어떤 이 힘의 파워가 상당히 지금 이제 그렇게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률적으로 좀 적다. 그렇죠. 예. 근데 로또도 확률 적은데도 당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확률 적은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안 되면 된다기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게도 될 수가 있어요. 로또. 바이든을 탄핵을 시킨다. 저는 그래서 네. 힘들지만 네. 저는 좀 희망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 신락 같은 우리도 그래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고 동감입니다. 예. 바이든 싫어해요, 저는. 올 안에 재선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여기 이제 위스콘신에서 이제 조사 들어가 각 주에서 그럼 조사 들어가면 여기가 부정이 밝혀지면 다른 주도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주들에서 이제 부정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 여론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은 이건 무효다.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적인 게 나오는데 그게 그래서 올 안에 재선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사실 이제 그런 희망 갖고 싶다고 하는 것 중에 저도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공화당이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사실은 뭐 독선적으로 하는 것 같고 해서 코드가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일단은 그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일단은 투표에서 이기지 못한 것처럼 일단 민주당 그쪽도 민주당이잖아요. 같이 또 동조해서 눈 감고 암암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동조했다고 하면 바이든이 된 다음에 이제서 보니까 그래도 국왕이 명관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좀 나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직접적으로 자기네들 정치계에 있지만 타격을 받는 것을 보고 그래도 다시 트럼프가 낫겠다 해서 또 자기네들이 모략에 또 어떤 또 배신을 그 안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부정선거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또 의기투합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보면 가망성도 어느 정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무성이를 그쪽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바이든 입고로 문재인이에요. 이번에 바이든 트래블로 가는 거 3번 넘어지는 거 보거나. 예. 바이든, 예, 맞습니다. 문재인 바이든 맨날 문재인입니다. 회의 참석해 가서 졸고 앉아 있는. 네, 비슷해. 많이 잘 망하는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가서 3번 넘어지고 이러고. 바람 때문에 그랬다는데요.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죠. 바람 때문에 그랬다는데. 바람아 멈추었다고. 네. 역시 그러면 그럼 오늘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